예, 그래서 그 희곡의 인물에서 이제 그 8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아까 강의에 이어서 82쪽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촉매적 인물이라고 등장하죠. 촉매적 인물. 그래서 이 촉매적 인물은 이제 주동인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정보와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맞죠? 행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정보와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인물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촉매적 인물이죠. 그래서 인물이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형사에게 알리고 주인공 형사가 사건의 해결에 뛰어들면 촉매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2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촉매적 인물은 주동인물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정신적 스승, 이게 이제 멘토라고 하죠. 멘토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이제 스승,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는 이제 어떤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거죠. 멘토. 우리도 지금도 멘티 막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멘토. 자, 잘 도와주는 거죠. 자, 83쪽에 보면 영화 설국열차에서 할아버지 길리엄은 주인공, 주동인물 커티스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존재로 등장한다. 앞칸의 문을 여는 걸 도와줌으로써 커티스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남궁 민수 역시 촉매적 역할. 또 암살에서 약산 김원봉, 조승우가 이제 김원봉을 연기했죠. 독립군 저격수 안호균,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항덕삼으로 하여금 조선 주둔관 사령관과 친일 자산가 강인국을 암살하라고 지시하는 촉매적 인물이다. 그 다음에 베테랑에서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화물차 운전수 역시 서형사로 하여금 수사에 뛰어들게 만드는 촉매적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이제 물새에서 전통적인 어로 방식을 고집하던 늙은 어부 강영감과 바다를 버리고 무태서 돈벌이 하겠다고 고향을 떠난 아들 용운, 이를 변화시킨 인물이 용운의 친구 칠성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변화가 되게 만드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인물을 뭐라고 한다? 촉매적 인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초형 인물이 또 나와요. 83쪽에 세 번째 단락. 심각한 비극 작품 가운데 간간히 웃음을 제공하는 역할. 이제 감초라고 하죠. 감초형 인물. 또 분위기를 희극적으로 살려준 인물. 여기 보면 코믹 릴리프라고 나와요. 코믹 릴리프 캐릭터. 여기서 이제 릴리프라는 말 자체가 여기 이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완. 코믹 릴리프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희곡적인 조역은 주동인물 주변에서 그를 도와준 인물이다. 그래서 심각한 분위기를 상쇄시켜주거나 분위기를 밝게 해줘서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세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찾아보는데 헨리 4세의 폴스타프, 리어왕의 어릿광대, 맥베스의 수다스러운 집사,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머를 들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감초형 인물, 특히 이제 오달수가 상당히 감초형 인물로 많이 나오는데요. 83쪽에.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의 달구역과 조선 명탐정 시리즈의 개장수 서필, 또 스타워즈에서는 깜찍한 로봇과 만사에 투덜대는 뭐 C3PO라고 나왔죠. 털복숭이 추바카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웃음을 선사해요. 로버트도 이제 이런 그 감초형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조역 가운데 작가를 여기도 밑줄 좀 쳐놓으세요. 조역 가운데 작가를 대신해 주제나 중심 사상을 전하는 인물. 자, 이를 뭐라고 하냐면 작가를 대신한 인물로 해서 레조네르라고 합니다. 레조네르. 시험 문제는 이러이러한 인물을 무슨 인물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조네르는 주제적 인물이라고 한다. 주제적 인물이라고도 한다. 이해하시고. 자, 84쪽입니다. 84쪽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보면요. 그래서 극작가는 전체 작품을 통해서 극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대신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특별한 인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이 이제 그 눈에 잘 띄는 중심적 인물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 부수적인 인물이 맞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특성을 강조할 때 작가적 관점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라이터's point of view 캐릭터. 작가적 관점의 인물입니다. 라이터, 작가적 point of view, 관점, 캐릭터 인물이죠. 그래서 작가를 대신한 인물 레조네르를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한 예가 유치진의 소, 국서의 이웃 문진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국선의 소와 관련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적 세계의 전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주관적이지 않고 일제치하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냉소라는 것은 차갑게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냉소. 한자로 쓰면 찰냉자에 비웃을 소자입니다. 이걸 냉소라고 하거든요. 냉소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이탈리아의 극작가인 루이지 파란델로의 작가를 찾는 6명의 등장인물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 레조네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조네르와 달리 그 다음 달라겠죠. 작가를 대신해서 극작품 전체에 관여한 인물이 간혹 등장하는데 해설자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해설자라는 거. 그래서 그게 배경이 시공간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는 대규모 야외극, 또 사파적, 이 에피소드죠. 지닌 극작품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해설자가 필요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85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그 85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브레이트의 서사극에서는 해설자의 사용이 중요한 극적 기법의 하나였다. 그래서 코카서스의 백무건, 사천의 선인, 여러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또 이제 해설자가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게 손턴 와일더의 우리 읍내, 아워타운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원래 타운은 읍이라는 뜻이고 도시가 시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우리 읍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민중곡을 현대화한 작가 아우구스토 보알이 활용한 캐릭터 조커도 이제 해설자의 좋은 예다. 자, 우리 전통곡의 하나인 꼭두각시 노름의 연극 세계를 이끌어가는 박첨지도 해설자다. 밑줄 쫙 펴놓으세요. 박첨지도 해설자다. 그 다음에 그 밖에 1980년대 이후에 유행했던 민족극 계열 작품에서 해설자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블루사이공에서 고엽제라는 것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쟁 끝나고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어떤 후유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 역할은 판소리를 현대화한 판소리극에서 도창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정도전에서도 목소리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창이 도창. TV, 영화 같은 영상 매체에서 목소리만 하는 거, 이걸 보이스 오버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보이스 오버. 목소리만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86쪽에는 이제 인물 창조의 방법론인데, 거기 그 위에서 5째 줄에 밑줄 치세요. 첫째 동그라미 정신적, 성격적 측면 밑줄. 또 둘째 동그라미 육체적 측면 밑줄.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사회적 관계 밑줄.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 성격적 측면, 육체적 측면,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그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그 플라톤이 말하는 덕목인 현명함, 용기, 절제, 공정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측면은 아름다움과 강함, 건강함 여부에 따라서 인물을 구분하는 기준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인물의 사회적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과 희극의 인물을 이제 사용했는데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배경,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격을 부여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86쪽에 이제 외형적인 특징에서 이제 생물학적 특성이 나오죠. 생물학적 특성 밑에 3줄 나오죠. 86쪽에 인간, 비인간, 남자, 여자. 등장인물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간, 비인간의 구분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극작품에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동물이나 곤충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신이나 귀신, 유령, 요정이 등장하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만이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또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물이 사람이에요. 또 반인, 반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에요. 이런 것들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에서는 죽은 클리타임 네스트라의 홀령과 오레스테스를 괴롭히는 복수 여신들, 12신에 속하는 아폴론과
아테네와 같은 신적 존재가 그걸 지배하기도 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바로 이제 기계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한 7개 줄 정도에 보면 이게 나왔죠. 이제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면 기계신이다. 기계신이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머신 오브 갓. 기계신이죠. 기계신 죄송합니다. God of Machine죠. God of Machin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계신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내려온 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심청전에서 심청이 바다에 빠졌을 때 연꽃이 감싸주죠. 그 연꽃이 기계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데우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데우스 마키나. 데우스가 신이고요. 엑스가 이제 뭐뭐 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머키나가 이제 마키나가 기계란 뜻이에요. God from machine. 맞죠? 기계 신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에서는 비인간적인 존재의 등장이 많다. 햄릿에서는 유령이 등장하죠. 처음부터 계속 유령이 등장해, 햄릿. 그래서 복수를 명하고 맥베스에서는 마녀가 등장하죠. 이 마녀가 이제 그 맥베스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맥베스가 덩컨왕을 살해하는 거죠. 시합니다. 자기 집에 왔을 때 누구와? 레이디 맥베스와.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회개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상적인 희극 한여름밤의 꿈에선 요정왕 오베론, 요정여왕 그 티타니아, 퍼크와 같은 요정이 이제 밤의 세계를 지배한다. 태풍에서도 마법사의 요정, 또 상징주의 극인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 기르찌르와 미찌르,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 요정들을 만나는 거죠. 정령들을 만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쪽의 마지막 단락. 우리 전통 탈춤에서도 못된 양반들을 잡아먹으려고 내려온 영로, 비비새, 주지와 같은 영물, 창작극 중에서 비인간적인 존재를 넘겨보세요. 등장시킨 작품은 1920년대부터 창작이 돼요. 그래서 김능인의 황금 광소곡에서 황금의 정을 등장시켰다. 김동원의 바지저고리에서 하느님과 월정공주를 등장시켰다. 또 김우진의 표현주의극 난파에서 그 노래 제목인 카로노메 그리운 이름 이것이 의인화됐다.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화경의 희곡 꽃과 십자가에서는 사용하기 직전의 인물을 지정의로 분신 처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봇이 등장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죠. 로봇이 등장하는 거.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SF 이야기 나와요. SF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혹성 탈출, 그 다음에 아바타 이런 거 있죠. 화성 침공,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SF 판타지죠. 그 다음 단락에 인간 비인간의 구분과 함께 필수적인 생물학적 특징은 남자 여자의 구분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 라떼에서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그게 중심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체적 특징으로 이제 가면요. 신체적 특징도 이제 성격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89쪽으로 가면요. 그래서 이제 8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극 중에서 주요 인물의 외형상 변화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주인공 벤자민은 노인의 외모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서 일반인과 거꾸로 변해가는 외모를 통해서 인생과 나이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택시 드라이버에서는 주동인물 트래비스가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 우리가 이제 인솜니아라고 하죠. 인솜니아. 불면증은. 자, 이런 불면증을 이야기하는 이제 슬립리스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택시 운전을 이제 야간에 한다는 거죠. 그게 중반부에 파격적인 의상, 닭벼슬과 같은 머리 의상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황금산이라는 작품 있죠? 송영의 희극 셋째 줄에 딸의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아버지와 자신의 뜻에 따라 혼인을 하고자 하는 딸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문둥병, 폐결핵, 또 암, 백혈병, 에이즈 감염, 불치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말아톤이라고 밑에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초원이라는 아이가 이제 마라톤을 이렇게 이제 말아톤이라고 쓴 거예요. 이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옮긴 거죠. 마라톤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폐증을 앓는 초원. 또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선천성 조로증. 조로증은 일찍 늙어가는 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앓는 아름, 미송당무에서는 안면 홍조증 미숙, 러브스토리에서는 백혈병에 걸리는 제니퍼.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입니다. 첫 키스만 50번째에서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루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0페이지로 이제 넘겨보시면, 그래서 내면적인 특징에서 이제 기질적인 특징이 나와요. 이제 인간의 기질을 말하는 거죠. 기질적 특징이라는 게.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90페이지에 이 신세계의 주동인물 이자성, 이정재가 이제 이렇게 분장해서 나오는데 햄리드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햄리드형이 있고 돈키호테형 있잖아요. 햄리드형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돈키호테형은 그냥 돌진하는 형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지만 스파이가 되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경찰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못하고 조직에 흡수되지도 못한 채로 고통을 겪어요. 근데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4명의 등장인물, 노마크, 무대뽀, 딴따라, 페인트는 모두 돈키호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극적인 구성상 햄릿형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 돈키호테처럼 적극적인 캐릭터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군도, 밀란의 시대, 이 도치가 하정우가 도치로 나왔죠. 돈키호테형이지만 각성의 순간을 맞을 때까지는 조용한 캐릭터로 지내기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보면 이제 사기질론이 나오죠. 페이지 91쪽에. 그래서 이제 네 기질론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격적 특징이 인간에게 담즙질, 91쪽입니다. 둘째 줄에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놓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질론에서 말하는 기질은 체내의 황담즙의 분비가 왕성한 담즙질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성미가 급하고 까다롭고 공격적이고 또 용감하지만 충동적인 성향을 말한다. 나오고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혈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혈액의 농도와 관계 깊은 다혈질. 열정적이고 유쾌하고 사교적이고 흥분이 빠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담즙의 과다로 슬픔에 빠진 우울질, 이게 이제 우울증이 많이 슬퍼진다는 거죠. 비사교적이고 완고해. 다혈질과 대조적이겠죠. 또 점액이 많은 행동이 느리고 감정이 둔한 점액질은 조용하고 수동적이에요. 또 냉정하고 인내심 있고 자제력 있고 심사숙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기질이 이제 이제마의 그 태양인 이제마라고도 하는데 사상의학이죠. 인간의 체질은 크게 4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마의 사상 체질은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용감하게 나아가려는 성향의 태양인, 또 일을 꾸미기 좋아하고 활발하지만 버리기만 하고 마무리 못하는 소양인, 겉과 조심만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게 태음인, 내성적이고 침착하고 조바심이 많은 소음인,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융이라는 사람도 이제 무의식을 이야기했죠. 그 밑에 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감각에 대응하는 감각과 본능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대응하는 직관, 이런 것을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감각, 본능, 직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정신 기능이 외향과 내향이라는 태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적 직관형이냐 뭐 이런 걸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92쪽으로 가보면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여왕 시대에는 유머의 극, 이제 이걸 코미디 오브 휴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유머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휴머스라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H가 발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묵음이지만. 그래서 유머는 기질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웃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희극작품은 이제 이렇게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다혈질이고 햄릿은 우울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특성은 개성적인 조역의 성격과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메테를 링크가의 파랑새에서 개와 고양이는 충직한 인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인물 이렇게 구분되고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이름도 기질을 드러내고 15분간의 중심인물 석사람과 김진원도 성미 급한 인물과 차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에필레이션이 되겠죠. 에필레이션. 왜냐면 김진원 할 때 진원이라는 것은 참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화의 경우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기질, 공공의 적에서 강철중, 설경규가 맡았죠. 그래서 지배적이고 명랑하고 충동적이고 용감하고 참을성 적어요. 조규환, 이성재역은 차분하고 비겁하고 참을성 많고 내면이 우울해요. 또 사도라는 영화의 영조와 사도 세자 캐릭터도 기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성질이 급하고 까다로워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죠. 담즙집, 사도세자는 근심걱정이 많고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우울질의 점액질 성격이다. 그다음 2015년에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5개의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 이야기예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욕망적 특성이 93쪽에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욕망적 특성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93쪽에. 그래서 그리스 고전극에서 인물은 강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죽은 오빠를 매장해 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크레온 왕의 정치적 신념과 대립한다. 현대극의 경우에 테니스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있어요. 이 블랑시가 이제 그녀를 편안하게 쉴 곳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여동생의 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 살아있는 이중생 가까이서 이중생은 아들과 딸을 희생시켜서 지위와 부를 이끌려는 욕망을 지키려다가 패망해요. 또 설국열차 3등칸에 탄 사람들은 넘겨보세요. 생존 본능 때문에 열차의 앞머리로 진격한다. 이거 나오죠. 설국열차는 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런 반의식적인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태극기 날리며도 보셨죠? 장동건이 이제 형으로 나오는데 동생에 대한 애정과 사랑, 또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전쟁 가고 동생이 죽었다고 오해를 하고 나서 이제 동생의 복수를 위해 북한군 깃발부대의 대장으로 변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사색적 특성과 판단적 특징이라고 나왔죠. 거기 첫 번째 단락을 넘어갔고 밑에 인물의 사색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난다. 이거 좀 밑줄 쳐놓으세요. 94쪽에. 첫째는 뭐예요? 햄릿의 경우처럼 긴 독백을 통해 생각을 드러내요. 그다음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한 인물이 그의 절친한 가족이나 친구, 포유령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치고 대립하는 두 인물 사이의 그 토론. 이게 이제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인물의 사색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에서 블랑시가 동생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밝혀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95쪽으로 가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이제 둘째 줄에 기질 및 정신적 특성 이런 것은 등장인물이 어떻게 느끼고 바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질. 판단적 특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거겠죠. 자, 거기 95쪽의 세 번째 단락. 판단적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인물과 차별성, 동그라미 전소에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거. 차별성.
판단적 특징은 차별성과 관련이 있다. 자,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일일이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자, 96조. 그래서 사회적 특성, 대인관계. 이거는 뭐 쉽죠. 대인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둘째 줄,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가족관계의 복잡한 양상,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는 거예요.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희생하고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가멤논을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살해해요. 아들 오레스테스는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레스트에게 복수하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정말 복잡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들은 뭐예요? 모권 사회와 밑에서 넷째 줄에 밑줄 치세요. 부권 사회의 갈등 양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모권 사회와 부권 사회의 갈등 양상. 자, 97쪽입니다.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등장인물의 대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다음으로 친구관계에 주목해라. 친구들과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조명희의 김영일의 사이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 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일본 유학생들이다. 김영일을 중심으로 한 동료 집단, 가난한 고학생들은 불도 떼지 못한다는 추운 하숙방, 서양 요리, 위스키를 즐기는 여유로운 하숙집에 거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 관계가 쭉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에밀리아 갈로띠의 인물 관계. 그래서 나오죠. 영주가 있고 에밀리아가 있고 왼쪽에 마리넬리 시종장, 아피아니 백작, 오도아르도 아버지, 밑에 클라우디아가 어머니고요. 오르시나가 백작 부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은 혼란스럽지 않은 관계고 화살표는 일방적인 부회라는 거예요. 쌍방에 있는 선은 적대적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관계일 수도 있고 점선은 상반된 관계, 대조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99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쪽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제 신분 계급 둘째 줄에 보세요. 신분 계급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위계 질서 밑줄 치세요. 하이어랄키 위계 질서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신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00페이지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넘기면 그래서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둘째 줄에 오이디푸스나 아가멤논과 같은 왕이나 오리테스나 안티고네와 같은 왕자와 공주가 주인공이었다. 16세기 세익스피어의 극작품에서는 햄릿 왕자도 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세익스피어의 비극작품에는 비천한 신분의 광대도 비중적다. 필립 시드니와 같은 평론가는 세익스피어의 비극작품이 신분규칙을 파괴해서 왕과 강대가 함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101쪽 등장인물의 이름. 이게 바로 이제 에펠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명법.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에펠레이션이 나와요. 101페이지에 에펠레이션. 장명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이름 붙이기죠. 이 에펠레이션입니다. 이름 붙이기. 그래서 이제 그 허영만의 식객에 보면 진술한 남자와 성찬이라는 여자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합하면 뭐가 돼? 진수성찬이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에펠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1쪽의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에 밑줄 치세요. 인물의 유형성을 강조할 때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버나드 쇼의 작품 피그말리온의 여주인공 이름이 일라이자 두리틀이에요. 그 두리틀이니까 작게 한다는 거죠. 두리틀. 그러니까 게으름뱅이. 성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일라이자는 원래부터 가난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일즈맨의 죽음. 주인공 이름이 윌리 로만이에요. 윌리 로만. 근데 이렇게 쓴 건 로만은? 근데 이것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 플러스 메이죠. 낮은 남자. 자, 지위가 낮은 남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명식 장명법도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그 석사라는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밑에 발명식 작명법에서 두 줄 내려오면 김정진의 15분간의 석사란 나왔잖아요. 돌석자에 같을 사자에 알란자예요. 석사란. 그러니까 생명체인 계란과 같지만 무생물인 돌이다. 거짓을 위장하고 있는 위선적 인물이다. 진언은 진실한 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베케트의 사뮤엘 베케트의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의 고도가 아닙니다. 영어로 쓰면 waiting for 고도. 도대체 고도가 누구냐라는 데서 이제 의문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뭐 신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물 구조론. 그 다음에 인물 구조론이 나오는데, 자, 인물 구조론에서는, 이제 주로, 뭐 여기 이제 막 길게 써놨는데, 104쪽에 보면, 이 여자가 잡힐 때는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이제 잡혀. 여자는 보통 공주예요. 그러니까 공주를 잡으면 왕자가 되겠죠. 또 부마가 되겠죠. 남자는 대부분이 왕자예요. 자, 왕자니까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살겠죠. 컴포터블하죠. 컴포터블. 왕자니까 컴포터블하다. 편안하게 살겠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공주를 남자가 구하면 이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를 구해서 뭐가 돼? 부마가 되는 거죠. 부마. 남편이니까. 공주의 남편이 부마잖아요. 왕자는 이제 남자고. 근데 남자가 이제 잡혀 있으면 그 여자가 잡혀 있으면 그 남자가 잡혀 있으면 대부분 남편이에요. 남편. 여자가 구해봤자 뭐가 돼요? 원래 남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05 쪽에 이제 맥베스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맥베스의 기능 배치. 사자. 맥베스는 야망이라는 구체적 힘을 구현한다. 태양. 추구된 선은 스콜틀랜드의 왕이다. 돼지. 이 선의 잠재적 수혜자는 맥베스다. 화성. 덩크랑이 가로막는다. 저울. 운명에 따라 들어간다. 달. 맥베스 부인이 돕는다. 맥베스가 축구하려는 것.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106쪽, 107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08쪽까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거기 108쪽의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춘향전을 예로 들면 이도령이 성춘향을 사랑하는 것과 성춘향 이도령을 사랑하는 것 끝으로 반대자였던 변학도가 성춘향을 탐색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설정이 된다는 거고요. 109쪽은 요약이고 이제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뒤쪽 넘기면 110쪽에 6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중요해요. 자, 110쪽. 자, 1번. 16세기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을 인물의 두드러진 특징을 일반화한 거, 이게 바로 유형이라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유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68쪽에 보면 유형이 나오죠. 유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해 왔다는 겁니다. 인물의 그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것도 나오고요. 이게 유형입니다. 거기 69쪽에 보면 넷째 줄 나오죠.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들 수 있고 정해진 스토리를 가지고 희극을 했다. 이런 거. 주동인물이 아닌 것은 촉매적 인물이죠. 1번이죠. 중심인물, 집단적 주인공, 초점에 맞춰진 인물.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2, 3, 4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코르 지코르. 1번이 다른 거고 촉매적. 희곡의 유형에 따른 풍자희곡에서 주동인물 알라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번이죠. 3번. 왜 2번이냐면 이거는 A론이에요. A론. 비정상적인 상황에 희생자인 인물. 자, 69페이지를 펴보세요. 69페이지에 보면 그 알라존하고 A론이 나오죠. 알라존하고 A론이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반동인물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희곡에서 선악 여부와 정상 비정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단락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희극에서 반동인물은 선악 여부와 정상 비정상 여부와 관계치 않는다. 틀렸죠. 3번. 등장인물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인물의 유형성을 강조할 때는 평범한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좀 독특한 이름을 사용해야지 유형성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이름.
자, 거기 101쪽의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등장인물의 이름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처럼 짓거나 실제 이름 중에서 골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밑으로 안 쳐졌으면 처음 보세요. 인물의 유형성을 강조할 때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이름을 사용한다. 피그말린의 여주인공 두 리틀이다. 고안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자, 포일이 중 주요 인물과 어떤 문제를 상의하고 계획을 같이 세우는 인물. 친밀한 관계. 1번. 콤피당트죠. 아까 이야기했죠. 영어로 말하면 컴피던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로 읽으면 이게 콤피당트가 돼요. 콤피당트가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81쪽 펴보세요. 81쪽을 펴보시면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주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 있다. 그 밑에 신뢰할 만한 친밀한 동료라는 의미에서 꽁피당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늘 지금 제가 희곡의 언어하고 이제 희곡의 인물을 하고 희곡의 언어를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희곡의 인물이 상당히 뭐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희곡의 언어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장이죠. 좀 시간이 남으면 희곡의 논리와 관념까지 5장까지 정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